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 희담입니다. 19세기 영국을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죠. 여왕의 이름을 딴 시대가 있었다는 건 그만큼 빛나는 시대이고 또 그녀의 치세 기간 역시 길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녀의 이 긴 치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의 외삼촌 레오폴드 국왕이 빅토리아와 그녀의 외사촌 알버트의 결혼을 주선합니다. 빅토리아는 처음에는 이 결혼 하지 않아! 라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버트는 사실 빅토리아가 17살 때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빅토리아는 그에게 호감을 가져서 편지도 교환을 했었기 때문에 알버트를 싫어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빅토리아의 이 외가인 작센 코부르크 가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 결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빅토리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에 거부감을 가졌던 거죠. 1839년 10월 10일 알버트가 윈저성을 방문하는데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빅토리아는 알버트를 딱 다시 만나자 그에 대한 호감이 다시 상승했는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와 결혼하겠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알버트는 잘생긴 청년이었고 빅토리아는 좀 얼빠였나 봐요. 그의 잘생긴 외모가 그녀를 사로잡은 듯 합니다. 알버트는 빅토리아와 결혼을 한 후 이 멜번 수상과 좀 갈등이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멜번 수상에게 좀 고마워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황태자 알렉산드르 2세가 빅토리아의 20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런던을 방문했을 때 또 이 얼빠인 빅토리아가 알렉산드르 2세에게 홀딱 반해서 멜번 수상에게 나 그에게 반한 것 같아요 라며 호들갑을 떤 적이 있는데 멜번 수상이 알렉산드르 2세는 안 됩니다. 러시아는 안 돼요 라면서 결사 반대 충고를 해서 그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녀였기에 이렇게 마음이 봄바람처럼 흔들렸나 봐요. 이때 멜번 수상이 다른 얘기를 했다면 빅토리아는 러시아의 황태자와 결혼했을지도 모르죠. 자, 빅토리아가 알버트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요. 월요일날 결혼하겠다는 뜻을 수상에게 통보를 하고 화요일에는 바로 알버트에게 청혼을 해요. 나의 청혼을 받아들여준다면 행복이 넘쳐 흐를 거예요. 알버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영원히 당신의 노예가 되겠소. 당신의 중직한 알버트라며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고 빅토리아는 알버트를 팔을 벌려 껴안습니다. 1840년 2월 10일 빅토리아 여왕의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는데요. 그날 빅토리아 여왕은 흰 옷을 입었는데 결혼식 날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는 것은 바로 그녀에게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알버트는 순수 학문, 과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빅토리아가 비교적 안심을 하고 알버트를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알버트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사실 알버트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17살 때 게르만인의 사유 방식 및 게르만 문명사에 대해 논한다 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기까지 했었어요. 그런 알버트에게 빅토리아가 정치 참여는 꿈도 꾸지 마시오 라며 경고를 하는데 알버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일이었겠죠. 사실 숨겨왔지만 알버트는 또 정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래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빅토리아는 알버트가 정치적 식견이 뛰어난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또 알버트는 조금씩 정치 참여를 하며 이후 섭정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알버트가 빅토리아와 결혼을 한 후 버킹엄 궁에 입성을 했을 때 알버트는 빅토리아를 독점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바로 알게 됩니다. 빅토리아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레젠 남작 부인은 빅토리아의 모든 사생활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알버트를 경계하며 마치 사랑을 빼앗긴 사람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멜번경이 빅토리아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한 번은 알버트가 개인 비서가 필요하다라고 하자 빅토리아와 멜번경이 일방적으로 알버트의 비서를 정해버렸는데, 알버트가 그 비서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자 이미 임명됐으니 그대로 하도록 하세요 라며 잘라 말해버립니다. 알버트는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검소함이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알버트로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런 영국 궁정 생활도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죠. 자, 이랬던 알버트는 서서히 자신의 입지를 가지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좀 사적인 이런 감정으로 토리당 측 그 로버트 빌 수상을 쫓아내고 또다시 멜번 수상을 기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치는 토리당과 영국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멜번 수상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로버트 빌 경이 다시 수상으로 복귀를 하는 것으로 대세가 기울어졌고, 빅토리아는 로버트 빌 경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었어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 여왕으로서의 자존심을 굽히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알버트가 나서서 여왕과 빅토리아 빌 수상 사이를 중재하게 되는데요. 여왕의 그 시녀 문제도 알버트가 알아서 협상을 해주고, 이 빅토리아의 여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갔던 거죠. 그리고 멜번경은 실각한 후에도 사적으로 빅토리아와 편지를 교환하면서 이 그녀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알버트가 이 관계를 끊어냈고, 또 빅토리아의 사생활을 지배하는 또 다른 인물, 레젠 남적 부인조차 하노버로 쫓아냅니다. 알버트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사실이긴 했지만, 빅토리아가 알버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가졌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빅토리아는 외삼촌 레오폴드에게 삼촌, 제가 이토록 완벽한 남편을 두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혹시 아시나요? 하며 이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멜번경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신뢰가 남편 알버트에게로 옮겨간 것 같네요. 알버트는 빅토리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일화 중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죠. 두 사람이 싸우고 화가 난 알버트가 서재문을 걸어 잠근 채 안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후 빅토리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요? 영국 여왕입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똑똑똑 빅토리아가 또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시오? 빅토리아입니다.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똑똑똑 누구요? 당신 부인이에요. 그러자 그제서야 방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적 공간에서는 영국 여왕이 아닌 자신의 아내인 빅토리아이길 바란 알버트의 모습이 담긴 일화이겠죠. 사실 빅토리아는 정말 고집이 세고 한번 화가 나면 흥분을 잘하는 그런 성격이었대요. 알버트조차 이 화가 난 상태의 빅토리아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럴 때면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 아내가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쪽지로만 대화를 했다고 하네요. 빅토리아가 여왕이 된 그 시기는 유럽 전역이 혁명의 소용돌이에 있었고 1848년에는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당시 영국만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영국은 당시 엄청난 식민지를 가졌고 자본과 자원이 넘쳐나서 굳이 왕실에 칼을 겨눌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명예혁명 이후 양당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의회나 선거를 통해서 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었고, 산업혁명을 통한 이 진보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흥기가 영국 왕실만큼은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왕을 모두 지지했던 건 아니었어요. 유럽만큼 폭발적이지도 않아도 이 민중들은 차티스트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또 어린 여왕을 신임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죠.
빅토리아는 평생 7번의 암살 위협을 당하는데 그 첫 번째가 1940년 6월 남편 알버트와 마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다가 당한 총격 사건입니다. 18살의 에드워드 옥스퍼드라는 사람이 쏜 총이었는데 정신 이상자였고 감히 여자가 영국을 다스려 이건 나한테 너무 거슬리는 일이야 하며 이렇게 총격을 가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빅토리아는 임신 4개월째였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알버트가 빅토리아를 보호하려고 몸으로 막았고 이것은 아내의 믿음과 국민들의 호감을 받게 됩니다. 빅토리아는 너무 놀랐지만 그 자리에선 의연하게 손을 흔들며 이 여왕의 품위를 유지했지만 궁으로 돌아와서는 알버트를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이후 알버트는 조금씩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알버트의 중재로 빅토리아와 로버트 빌 수상 사이가 원만해지자 빌 수상은 이 영국이 식민지에서 가져온 미술품을 관리하는 일을 알버트에게 맡겼고 이때부터 알버트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알버트는 빅토리아에게 많은 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들은 산업혁명 발전기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1830년에서 40년대 영국은 엄청난 전성기에 들어섰는데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방직기계, 열차, 증기기관 등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등장을 했고 1850년대 영국은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위용을 뽐내는데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을 펼치게 되었죠. 영국의 이 강대함을 보여줄 기회가 바로 만국 박람회였는데 박학다식했던 알버트가 이 박람회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1951년 개최된 이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알버트의 공이라고 할 수 있죠. 19세기의 기술과 과학, 건축의 꽃이라고 불리는 수정궁을 무대로 한 이 제1회 만국 박람회는 영국의 문화와 과학기술의 이 발달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영국은 전 세계의 영국의 강성함을 자랑했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 공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순이익만 16만 파운드였는데 영국이 얻은 경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알버트와 빅토리아는 자주 외국 군주를 방문하거나 외국 군주의 방문을 받기도 했어요. 알버트는 이런 왕실의 개인적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외무장관인 파머스턴 경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파머스턴 경은 굉장히 뛰어난 외교가이긴 했는데 여왕의 비준을 받지 않고 동방원정군을 갖춰서 지원 부대를 보내려고 한다거나 오스트리아 제국을 해체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민족주의 운동을 조장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서 또 알버트와 빅토리아와 자주 충돌을 하게 됐던 거죠. 1850년 슐레스비 홀스타인을 둘러싼 프로이센 덴마크의 그 분쟁에서 빅토리아는 프로이센을 지지했는데 파머스턴은 덴마크를 지지하면서 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돼요. 사실 외교적 안목이 한 수 위인 파머스턴은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의 세력 균형을 깨트리려면 덴마크를 지지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건데 빅토리아와 알버트 입장에서는 왕실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급진적인 이 파머스턴의 정책이 위협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파머스턴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1851년 파머스턴이 여왕과 상의를 하지 않고 그 나중에 나폴레옹 3세가 되는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를 승인하면서 빅토리아는 너무 화가 나서 이 파머스턴의 퇴임을 강력히 요구해 결국 그는 해임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파머스턴은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내무장관으로 다시 공직에 복귀하게 돼요. 그 계기가 또 크림 전쟁인데요. 당시 러시아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또 오스만 투르크 등 유럽과 동방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전쟁이 바로 이 크림 전쟁인데, 파머스턴은 당장 이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알버트와 빅토리아가 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러시아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받게 돼요. 런던 신문은 영국을 배신한 빅토리아와 알버트가 런던 탑에 유폐되었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리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왕실을 의심하는 여론으로 들끓게 됩니다. 자, 심각성을 깨달은 알버트는 곧바로 러시아와의 전쟁 쪽으로 의견을 수정해서 1854년 3월 영국은 러시아에 전쟁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파머스턴을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고, 수년간 파머스턴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크림 전쟁은 빅토리아 여왕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낳아요. 전쟁이 시작되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나이팅게일이 이스탄불에서 그 야전 병원장으로 활약을 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불리게 되었고, 1860년 나이팅게일 간호사 양성소를 창설하는데 빅토리아가 후원을 하는 등의 행보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게 됐던 거죠. 자, 알버트는 결혼 17년 되던 해인 1857년 대영 제국의 섭정왕의 지위를 하사받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공은 20년 결혼 생활을 하는데, 사실 명목상의 영국 국왕은 빅토리아 여왕이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알버트가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던 알버트, 노예제도 폐지나 또 교육제도 개혁에도 힘썼고, 또 왕실 가족과 재산의 관리도 담당했었는데, 굉장히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빅토리아 여왕과 왕실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 결국 도덕적이고 청빈한 왕실의 모습은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면서 알버트도 함께 신뢰받게 된 것입니다. 알버트 공은 빅토리아 여왕과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런던을 떠나서 자주 스코틀랜드 등을 여행을 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입헌군주제를 공고히 정착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중대 사항은 여왕이 직접 관여를 하지만, 그 외에 이 정치적 문제는 수상이 그냥 처리를 하는 것으로 만들었던 거죠. 빅토리아 여왕과 이 알버트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뜨겁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9명의 자식이 태어나게 돼요. 이 자식들은 이후 모두 왕실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그 결과 이 오늘날 남아있는 유럽 왕실 중 대부분이 빅토리아 여왕과 일정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1861년은 빅토리아 여왕에게 굉장히 불행한 해였어요. 일단 켄트 공작 부인이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빅토리아 여왕은 어머니인 켄트 공작 부인과 오랜 시간 반목했던 사이였지만, 알버트의 중재로 사이가 점점 좋아졌고, 또 존 코로이가 떠난 후에는 두 사람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해요. 켄트 공작 부인은 손자 손녀들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대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빅토리아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엄하게 대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자 켄트 공작 부인이 그러지 마라, 애들한테 좀 관대하게 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자, 어머니 내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켄트 공작 부인이 사망을 한 후에 이 그녀의 유품에서 빅토리아의 어린 시절의 물건들이 그대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자 빅토리아는 어머니에 대한 모든 응어리를 풀고 이 어머니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알버트 공은 샌드허스트 육사 사관학교 시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를 흠뻑 맞게 되는데 이제 몸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가벼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장남 에드워드 왕자가 사실 복잡한 여자 관계에다가 여배우랑 스캔들도 일으키고 해서
왕자를 만나서 따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캠브리지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그대로 자리에 눕게 돼요. 가벼운 감기가 아니라 장티푸스에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알버트는 그대로 일어나지 못한 채 4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돼요. 이제 나를 빅토리아라고 불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알버트 공을 잃은 슬픔은 너무너무 컸기에 빅토리아 여왕은 매우 비통해했고요. 에드워드 왕자를 오랫동안 미워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이후 에드워드 7세가 되는 인물이죠. 자, 이렇게 알버트가 사망을 한 후에 빅토리아는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이 여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해마다 4개월 동안을 발로럴 성과 오즈먼 궁에서 콕 틀어박혀 지내게 됩니다. 이 명목상 군주이긴 해도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를 할 때는 여왕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수상이 이 런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여왕의 거처까지 매번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던 거죠. 국민들도 처음에는 그래 얼마나 슬프면 저러실까 라면서 빅토리아를 동정했었는데 5년 동안이나 그렇게 칩거 생활이 반복되니까 이제 국민들도 점점 참을성을 잃어갔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거의 40년을 홀로 살면서 평생 검은 옷을 입고 알버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신의 곁에서 일을 하는 충직하고 연하였던 마부 브라운과 깊은 사랑에 빠졌고 어떨 때는 전 브라운의 부인이에요 하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대요. 이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브라운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궁궐 안팎에 무성했다고 해요. 빅토리아는 은둔 생활 중에도 존 브라운만은 곁에 두었고요. 1883년 3월 브라운이 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을 때 알버트가 죽었을 때만큼이나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임종을 할 때는 관 속에 브라운의 머리카락, 반지, 그리고 사진을 넣어달라는 당부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두 사람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었던 것 같아요. 알버트가 사망을 한 후에 빅토리아 여왕은 꽤 오랫동안 정치적 암울기를 가져야만 했는데 입헌 군주제가 정착이 되면서 수상 강요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여론도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왕의 생활, 그러니까 여왕이 생활을 하며 쓰는 돈이 국민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정치를 등한시하는 여왕, 그런데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여왕, 그 돈은 다 우리 세금이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굉장히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알버트 사후에는 영국의 명수상으로 불리는 디즈레일리와 글래스턴이 또 빅토리아 여왕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죠. 이 두 사람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양당 체계의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해서 영국을 정치적으로 안정시켜 나갔고 여론도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와 디즈레일리는 대외 정책에서 뜻이 같았기에 이 영국의 식민지 확대에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게 돼요. 그리고 1876년 5월 영국 의회는 빅토리아의 인도 황제 즉위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고 1877년 1월 1일 빅토리아는 정식으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이 왕관에는 인도산 1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인 코히누르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109캐럿, 와, 감당이 안 되네요. 말년에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크림 전쟁에서 패했던 러시아가 다시 흑해 연안의 항구를 탈취하는 일도 있었고 또 아일랜드 국가 연맹이 설립되기도 하고 빅토리아 이 여왕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또 남아프리카에서 참패를 당했고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영국은 아프리카 식민지를 확장하면서 승승장구했고 여왕은 이 수상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거죠.
1887년 6월 런던에서는 빅토리아 즉위 50주년 기념 축제가 열렸고, 또 10년 후인 1897년에는 60주년 축하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정말 긴 세월 동안 영국의 어머니 자리에 있었던 건데요. 자, 이후 빅토리아는 백내장 진단을 받았고 1900년에 이르러서는 기억을 점점 잃어갔고 1901년 1월 22일 오즈번에서 81세의 나이로 거의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빅토리아의 장례식은 윈저성의 세인트 조지 대성당에서 치러졌고, 윈저궁 부근의 한 묘지에 알버트 공과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영국 국왕은 흔히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영국 국왕은 내각의 정치 대부분을 내어주며 군주의 위엄, 권위, 카리스마만 가지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국왕의 위치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837년부터 1901년까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64년의 기간, 빅토리아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요. 빅토리아 여왕의 제위 기간 동안 영국은 전무후무한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국가일 때 이 영국의 군주로서 국민들의 자부심이 되어 주었던 여왕 빅토리아는 오늘날에도 영국인들의 마음속에 아마 전설 같은 존재로 남아있지 않나 싶네요. 다만 영국이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제국주의 국가로 팽창하고 있었던 그 시절, 무력으로 침공당해 착취당했던 약소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암울하고 아픈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국주의의 희생양이었던 시대가 있었던 만큼 감정이입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지금까지 영국의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 대영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던 빅토리아 여왕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쉬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